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네, 어제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익명 게시판에 보니까 이 강의 평가 좀 하신 것 같은데, 아,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다는, 좀,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 아침부터 좀 약간 발음 연습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네요. 네, 매일 30분씩 발음 연습을 할 테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나갈 거는 뭐냐면요. 어저께 이제 기출문제 분석 풀어냈으니까, 요번에는 이 파란 책 내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할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부분만, 몇 가지 지적해가지고 이게 찍어서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파란 책이 어떤 책이냐. 물론 지금 공사 준비하시고, 며칠 후에 이제, 인고 공부하실, 인고 시험 보실 분들이 파란 책을 모른다면 좀 의아하실 텐데, 모르실 분도 있고 정확한 명칭도 모르시는 분 있어갖고, 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던 파란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역사 교육의 이해라는 그 책인데요. 지금까지 거의 90% 이상 공사 문제에서는 파란 책 위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역사 교육 이해만 완벽하게 독파를 해도 충분히 역교로 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파란책 요약본을 준비하셨죠, 여기? 예, 이게 파란책 요약본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자, 쭉쭉 건너뛰어가지고 예,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 예, 여기 보면 자, 3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예, 3페이지 좀 보세요. 자, 3페이지 보면 역사교육의 성격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교육의 학문적 특성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특성 부분이 뭐냐면, 자, 특징이나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 다른 사물과 어떤 개념과 대상을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적인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양 사물이 공유하고 있어도,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도 어떤 쪽이 좀 더 부각될 때 우리는 특성, 이렇게 말하죠. 특징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인간으로서 공유된 속성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 중에 좀 더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남자의 특징, 여자의 특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교육학도 다른 학문과 공유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좀 더 부각된 것들이 있어요. 부각된 속성들을. 자, 여기서 이제 파란책에서는 네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학문보다는 통합적인 성격의 학문이다. 자, 교육학이나 사회학이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이거는 내용과 방법을 다 같이 포괄한 학문이다. 자, 여기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 내용은 역사학적 내용이죠.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이고, 자, 방법은 뭘까요? 방법? 교수 학습 방법이죠. 자, 그러면 역사학계에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역사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그 가르치는 방법이 중요할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대립점이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은 노란 책에도 나와 있고, 파란 책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책에도 나와 있고, 최근에 저 김한중 그 선생님의 그 검은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파란색 위주에서 좀 보면요. 자, 내용 중심 서대 주요 입장은, 자,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과 같이, 자, 역사교에서 무엇? 자, 무엇이란 것은 뭘까요? 예, 역사 내용이죠. 자, 역사 내용을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점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역사교육은 충분히 목적이 달성된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역사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교과서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교과서를 중시 여기고요. 자, 이 교과서는 되게 보면 역사교육학자들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아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역사적 내용을. 자, 이에 반대해서 이제 역사교육학자들이나 아니면 교육학자들은
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는 방법 중심서를 강조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친가 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더 중시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보다는 교수학습 방법을 중시 여기고, 자, 교수학습 방법을 중시 여긴다는 것은 내용 지식보다는 가정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알고자 하는 가정, 지식의 가정, 가르치는 가정. 그러다 보니까 탐구학습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탐구학습 가정 중심을 되게 강조하고요. 자, 역사로서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자, 뭐뭐로서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역사 교육의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로서라는 것은 뭐의 수단이에요? 예, 역사 교육의 어떤 수단으로서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앞에 있는 역사를 가르친 것은 예, 역사적 내용 그 자체를 가르친 거고, 여기서는 역사 교육 목표가 주고 역사적 내용은 그 역사 교육 목표의 어떤 도구적 역할로서 이렇게 쓴 게 로서로서의 그 의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저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역사 교육학자 입장에서 서 있고요. 자, 체계적인 지식을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나 탐구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자료가 필요하고, 당연히 교과서 또한 어떻게 있어요? 네, 교과서 또한 하나의 참고적 자료에 불과하겠죠. 자, 이거는 절대적 교과서가 아니라 도구적 교과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역사 교육론에서 항상 대입된 내용이 있으면, 대입된 견해가 있으면 항상 중간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이건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학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자, 딱 중간을 절충해서 쓰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이제 앞으로 교사직을 하실 분들은 꼭 이렇게 중간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교과 내용과 그 다음에 방법을 절절하게 가르쳐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답이야겠죠. 자, 그래서 내용과 방법을 적절하게 가르쳐야 된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자, 역사교육은 본질적이고 실천적이고 응용적인 학문이죠. 자, 역사학은 탐구하는 학문이지만 역사교육은 가르치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이고 응용적인 학문이에요. 자, 그리고 역사교육은 단순히 역사적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교육학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응용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과학적 성격이 강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아니 1, 2, 3, 4번은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2번 내용 중심설과 방법 중심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그 내용적 특성을 보죠. 자, 역사교육의 내용적 특성은 이제 이도니시하고 슐만에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요. 자, 이도니시의 역사교육의 목표 분류는 내용적 명제, 설명적 명제, 교육적 명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내용적 명제는 역사 그 자체의 내용이야. 뭐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자, 그 다음에 설명적 명제는 역사 교과의 본질과 특징을 이렇게 밝히는 학문인데, 자, 역사 이론, 역사 철학, 그다음 역사 교육론이죠. 그래서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밑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사관이나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설명적 명제에 속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육적 명제라는 것은 교수학습 방법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육적 명제는 교육학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자, 니은과 디은은 보통 역사 교육학이 추구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기억은 역사 교육이 추구하는 내용보다는 역사학이 추구하는 내용이죠. 자, 니은과 디귿을 메타 이론이라고 해요. 자, 메타라는 것은 어떤 넘어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무대 장치가 있으면 무대 장치에 어떤 연극을 이제 펼치고 있죠. 영화나 그 연극이나 영화의 그 이면에 저 이면에 뭔가 작동하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보통 연구하는 걸 메타 이론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물리학의 그 물질적인 그 세계를 연구하는 물리학을 그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연구하는 것을 메타피시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이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설명적 명제나 교육적 명제도 메타이론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할 곳은 이제 문제를 좀 내볼게요.
자, 그러면 탐구학습 방법은 뭘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 탐구학습 방법은 어디에 속하죠? 예, 교육적 명제에 속하죠. 예, 이렇게 딱딱 나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슐만의 분류 보죠. 자, 슐만의 분류는 객관식 기출문제도 나왔고 주관식 기출문제도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한두 문제 나왔던 이렇게 분류인데, 자,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슐만의 분류는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내용 지식이라는 것은, 자, 읽어보죠. 교과의 기본 개념과 방법론적 지식을 말해요. 자, 여기서 교과의 기본 개념은 뭘까요? 네, 교과의 기본 개념. 자, 교과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역사학에서 시간이나 인과관계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시간, 인과관계, 변천 이런 것들 기본 개념이라고 하죠. 보통 핵심 개념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방법론적 지식은 뭘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방법론적 지식이 교수학습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학습 방법론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서 방법론적 지식은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데 그것을 탐구하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해석학적인 방법론이나 형사학적 방법론. 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수 내용 지식이라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내용 지식은 주로 역사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역사학적 지식을 아이들에게 번역해서 쉽게 설명하는 역할은 교사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교사가 애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보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 중학교나 고등학교 형식적 조작기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조해가지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유추, 운유, 자, 직유, 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볼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유추 부분이에요. 유추. 자, 유추는 어디에 속한다? 네, 교수 내용 지식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추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하죠? 네,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다가 설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 유추죠. 그래서 유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지식 같은 건 어제 말한 것처럼 어떤 일정한 단계나 어떤 주제의 교과를 가르치면 지식인데, 자,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7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자, 이런 교육과정 지식이죠. 그래서 어저께 세계사를, 라티푼디움을 운용하려고,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 국사 수업에, 이걸 가지고 대동작을 유출해가지고 했다. 자, 이것은 교사가 뭘 모르기 때문에, 세계사가 몇 학년 때 배우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거나 교수 내용 지식이고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신인 교사와 경력 교사 간의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교수 내용 지식이죠. 그래서 내용 지식과 교육과정 지식은 거의 비슷한데, 이 교수 내용 지식에 따라서 신인 교사와 경력 교사의 차이점이 발생돼요. 자,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자, 그 밑에 유추가 있죠. 유추. 자, 그러면 유추 한번 풀어보죠. 자, 94년 8번 문제를 보죠. 자, 보기에 근거하여 유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유추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내용이라는데요. 자, 요거 관련된 질문 아까 전에 몇 번 설명을 했죠. 이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요. 자, 유추를 통해 추론의 방향은 학생의 친숙한 경우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예, 익숙한 경우부터. 자, 학생들이 그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유추의 대상을 성수학습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추는 학습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형성되면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네, 특별하게 이해되는 것들은 내용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유추에 관련된 있으니까 유의점들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6년도 53번 문제를 보죠. 자, 술만이 제시한 교수 내용 지식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이거 답이 몇 번일까요? 자, 특정한 교과와 상관없이 교육학 일반에 다룬 이론 범주에 해당하는 지식이다. 아니죠. 해당 교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있고,
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전공한 학문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신임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식이다. 자, 신임교사보다는 경력교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를 이해할 수 있게끔 제시하고 조직하는 가르치는 기술. 맞죠?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럼 4번은 뭘까요? 네, 이거는 교육과정 지식이죠. 교육과정 지식.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역사교육의 목적 부분을 보죠. 자, 먼저 역사교육의 내용을 조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쯤에 어제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 뭐 한다고 했죠? 네, 목적을 설정한다고 했죠. 목적. 그 다음 목적 다음에 목표를 설정한 거죠. 자, 그럼 목적하고 목표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목적하고 목표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예, 목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데, 예를 들어 홍익인간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자, 목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이 목표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설정하죠. 물론 목표도 그 추상성에 따라서 위기화가 나눠져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러면 역사교육의 목적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역사교육의 내재적 가치하고 그 다음에 외재적 가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역사교육 목적의 내재적 가치는 뭘까요? 네, 제가 비염에 걸려가고요. 예. 자,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역사 자체, 역사 교육을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목적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외부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보다는 역사 교육의 어떤 자체적인 목적, 추구하는 지향 이런 거겠죠. 자, 그럼 외재적 가치는 뭘까요? 자, 외재적 가치라는 것은 역사 교육이 외부로부터 요구에 맞게 이게 역사 교육의 어떤 그 가치를 정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자, 민족 공동체의 역사관 이런 것들은 외재적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자, 내재적 가치 같은 경우는 뭘까요? 예, 역사적 사고적인 함양 이런 것들 내재적 가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보면요. 자, 볼 게 뭐냐면 역사적 교훈으로서 보죠. 자, 역사적 교훈은 예전에 2001년도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 교훈으로서 너무 강조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역사적 교훈, 교황으로서 역사, 민족 공동체의 역사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역사적 교훈을 보죠. 자, 역사는 장점은 역사를 배워서 인류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하면서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의 활동과 생활을 도움을 주는 것을 장점을 띠고 있지만, 자, 교훈은 뭐냐면 이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이나 앞으로나 그리고 현재나 역사적 진행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건 보편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호예달이라는 것들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이나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밑에 있는 속성은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의 일을 참조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무슨 사관하고 관련돼 있죠? 야, 역사는 발전되고 진보된 게 아니라 순환론적이라고 보죠.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반복된다는 순환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역사관을. 자, 그렇지만 이런 그 순환적 세계 역사관은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역사적 사건은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이 항상 똑같을 수밖에 있나요? 네, 똑같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과거의 사건과 A라는 사건과 현재의 사건은 비슷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자세히 보면 똑같지 않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은 어떤 그 개별적인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지만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교환호스의 역사라는 것은 주로 그 동양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같이 자치 통감 이런 것 같이 통감이라는 것은 지배차층들이 어떤 정치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교육의 대상을 누굴 설정할까요? 예. 자, 민중이 아니라 주로 누굴까요? 지배자죠. 지배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육의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치자 중심의 학문으로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배자들이 어떤 인간의 행위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인간의 행위에 마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어떤 그 상황의 조건이나 배경과 상관없는 그 인간의 단순한 어떤 개인적 도덕적 능력이라든지 도덕적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가치관 이런 그런 선악의 논리로서 판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를 못했다는 논리가 나오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주변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인물보다는 그 사회나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렇지만 역사적 교훈으로서 역사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교육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연장돼서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을 소홀히 다루기 쉽기 때문에 역사학의 대중화. 자, 여기서 역사학의 대중화라는 것을 좀 약간 의미를 다르게 둬야 돼요. 우리가 보통 대중화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예, 대중화라는 것은 보통 너무 역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쓴다.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간다. 그런 의미죠. 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대중화라는 것은 역사 교육이 연구 대상이 너무 지배층 위주이기 때문에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다. 자, 이런 의미로 이 대중화라는 의미를 파란책에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교황으로서 역사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역사적 사실을 많이 할 때 참 저 사람 지식인이다, 참 똑똑하다. 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많이 할수록 인문학, 예를 들어 철학이나 정치학, 경제학의 어떤 배경 지식의 역사로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양으로서의 역사의 장점도 있지만, 자, 문제점은 뭐냐면, 자, 개별적인 사실을 많이 알면 할수록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잘한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레인민에 나와 있는 누구냐 기억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역사적 사실을 많이 기억할수록 그런 역사적 사실을 잘한다는 생각의 가능성이 많은데, 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 비판, 연구 이런 것도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주지주의적 교육과에 빠질 우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흥미나 호기심에 충족된 우려가 있고, 자, 주로 이런 교양으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한국사라든지 이야기 중국사 그 다음에 문학작품 소설로 통해서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들을 읽으면 한 개인의 어떤 그 영웅적인 노력에 의해서 역사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 경제적 구조가 아니라 역사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그땐 어떤 관념이 형성된 우려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을 지적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민족 공동체의 의식으로서 역사를 보죠. 자, 이것은 주로 민족주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재적 가치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집단 기억을 시킴으로써 어떤 민족의 어떤 자부심, 민족 국가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면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이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자, 일본의 한국 사관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죠?
자,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국수주의적 사관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간접적 역사관에 흐를 수 있어요. 자, 민족주의라는 것은 언제 형성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특히 우리나라 그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중반에 형성됐죠. 자, 19세기 중반 때 형성된 민족주의의 특징이 뭘까요? 제3세계 국가의 특징. 예, 민족을 일종의 서양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적 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정황적 수단으로서 선택하죠. 그때 이제 서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 문명이죠. 자, 근데 이 물질 문명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 민족 정신이 강조하죠. 그래서 이 민족하면 꼭 물질에 대항하는 정신과 연결돼가지고 이 민족주의 사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단체 신체의 난가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은신의 혼이라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다 이 민족주의의 어떤 간접적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 역사관을 강조하다 보면 모든 것이 어떤 무조건 정신력만 강하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고, 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려면 뭘 또 알아야 돼요? 사회경제적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자, 그 민족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일종의 현재의 가치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사관이죠. 자, 한국사관은 일제의 침략을 대동학 공영권이란 이름으로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이것을 그 입장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고 왜곡 해석하는 그 문제점이 있죠. 자,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죠? 정체성은 예, 남과 비교해 보면서 그 정체성을 파악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우리 민족 문화가 너무 위대하고 다른 민족보다도 강대한다면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우리 자신의 어떤 본질적이고 이런 고유한 속성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본질적과 고유한 속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는 가운데서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너무 우리 민족을 가대포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우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히 우리 고유한 속성을 다른 민족과 특징이 다른 고유한 속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역사적 정체성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잠깐 제가 목이 좀 막혀가지고 물 좀 잠깐 먹고 올게요. 물을 미리 갖다 놨어야 되는데요. 깜빡했네요. 자, 그러면 목소리 좀 괜찮죠? 예, 물 좀 먹었으니까요. 자, 역사의식을 보죠. 자,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역사의식 할 때 어떤 것이 역사의식이냐 너무 막연하죠? 예,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이런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들은 시험 문제에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다만 파란 책에서는 일본인 학자가 나름대로 역사의식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파란 책을 기준해서 이제 보면요. 자, 하나는 존재의식이에요. 자, 자신이 역사의 한가운데 위치했던 인식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일제 침략기에 있다. 그럼 이건 존재의식이 되는 거죠. 자, 변화 발전의식이라는 것은 자, 일제 침략기는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변화 발전 의식이죠. 자, 자아의식은 뭘까? 자아의식은 자, 자신의 역사를 이끄는 주체로 하나라는 의식이죠. 자, 변화를 했는데 변화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 고쳐주겠지 생각하면
이거는 자아의식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변화에 동참을 해갖고 역사의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아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제 침략기에 있으니까 만주에 가갖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자아의식에 속합니다. 자, 시간인식은 뭐냐면 역사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의 사상이나 행동에 따라서 특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자,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흘러간 시간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만히 기다려가지고 흐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뭐냐면 역사적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시간의식이라고 해요. 자, 존재의식, 변화 발전의식, 자아의식, 시간의식인데, 자, 이거 4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것은 이제 뭐냐면 심층학습 보면요. 자, 심리적 역사의식의 발전 단계에 있는데요. 자, 앞에 설명한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역사학에서 보통 말하는 역사의식을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거. 자, 그 밑에 있는 역사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교육론에서 보통 역사교육론에서 역사의식을 말해요. 자, 역사교육론에서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학의 역사의식보다는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로 역사적 사고력이 어떻게 발달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파란책이 없지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언급해 드릴게요. 그래서 심리적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애들의 역사의식, 역사적 사고력의 발달의 원인이 피아제 이론에 입각해서 아이들의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행해졌다라는 의식이에요. 자, 이 피아제 발달 단계에 맞춰가지고 일본인 학자, 역사교육학자가 실험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개로 나눴어요. 단계를. 이 단계를 쓰라는 문제가 예전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눈여겨 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자, 9페이지를 보세요. 사도 비판 부분이죠. 사도 비판. 자, 사도 비판을 한번 보시는데요. 자, 사도 비판을 보면요. 자, 사도 개념의 종류와 그 분류들이 쭉 있어요. 자, 사도는 크게 이제 뭐냐면 그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물, 유적, 뭐 메모, 이런 것들 다 사료라고 하죠. 자, 여기도 내가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혔는데 미라도 발견됐다. 자, 미라 자체도 사료예요. 왜 사료겠어요? 예, 이건 미라를 통해서 그 시대의 병이나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료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 사료 외에도 비문자 사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의 분류 기준에서도 성문성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 사료냐 비문자 사료냐 가지고 성문성의 기준이 되고요. 자, 목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만들 때 사료를 제작할 때 내가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목적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목적성은 없어도 후대 사람들이 이게 그 당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일종의 사료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는 주로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역사책이겠고요. 후자 같은 건 뭐겠어요? 예, 후자는 패총 같은 거겠죠. 자, 그리고 동시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 쓰여진 시점과 그 다음에 발생한 시점이 거의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쓰여진 시점이 일치할 경우에는 몇 차 사료요? 예, 이것은 1차 사료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사료죠. 그래서 1차 사료를 보면요. 자,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유물로서 여기 보면 역사의 원론적 정보를 알려준 기본 자료예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시대나 이렇게 연구할 때는 1차 사료가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소실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사료를 많이 인용했던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보통 학계 간습상 그냥 1차 사료 중에서 보고 있고요. 자,
똑같은 사서라도 이것이 1차 사료가 될 수도 있고 2차 사료가 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독공의 발해고 같은 거 보죠. 자, 유독공의 발해고는 발해 예전의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한 조선 후기의 역사, 발해 역사책이죠. 자, 그래서 유독공의 발해고는 발해사의 2차 사료죠. 자, 그렇지만 만약 유독공의 역사 인식을 연구하고 싶다는 학자들 입장일 때는 유독공의 발해고는 몇 차 사료일까요? 자, 1차 사료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1차 사료와 2차 사료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자, 2차 사료는 건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건이 일어난 후대의 일에 쓰여진 것으로 보통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쓰여질 거나 아니면 전해진 사료, 그러니까 전해진 그 소문들, 이거 뭐냐면 이제 전문 자료라고 하죠. 보통 남으로부터 들은 자료,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2차 사료라고 해요. 그럼 학계 관습상 보통 자, 간습적으로 보면 1차 사료와 2차 사료 중에 어느 걸 더 중요시 여길까요? 예. 어떤 사람은 2차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1차 사료죠. 그래서 1차 사료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차 사료와 이제 2차 사료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고사와 관련된 거죠. 자, 보통 AD 3세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것은 두 가지 사도로 나눌 수 있어요. 삼국사기와 그 다음에 위지동의전 한쪽 기사죠. 자, 근데 보통 이 삼국사기 같은 거와 위지동의전 한쪽 기사의 그 삼국의 모습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모습은 일종의 그 예성강 인하까지 저기 예성강이나 아니면 이북 예성강이나 아니면 저 금강 인하까지 지배를 했던 큰 국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자, 위지동의전 한쪽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만 소곡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학자들은 위지동의전 한쪽 기사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위지동의전 한조가 그 당시에 쓰여져 있는 1차 사료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후대에 쓰여진 2차 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차 사료를 좀 더 신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사료 비판과 방법 있죠. 자, 이 사료 비판과 방법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아까 예전에 어저께 말한 것처럼 사료 비판과 분석 방법은 총 7회 동안 나왔고요. 공사나 전공 역사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료가 발견됐어요. 자, 사료가 발견됐는데, 자, 이 사료라는 것은 항상 역사적 사실을, 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죠. 사료가 쓰여져 있는 저자에 따라서 왜곡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료가 그대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훼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있는 원상태, 그러니까 만들어질 당시의 사료를 그대로 복귀시키는 작업이 뭐냐면 외적 비판 작업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죠. 그 강개토 대형비가 있어요. 강개토 대형비에 마모된 글씨 같은 것들 X선을 째가지고 살펴본다는 것. 자, 이런 걸 통해서 마모된 글씨를 살펴보고 유추해 볼 수 있고, 자, 내가 죽어가지고 미나가 발견됐어요. 자, 미나가 발견됐는데 나의 얼굴 두상 같은 것들을 복원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중에 사료 복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하랑세기 같은 거 있죠. 예, 하랑세기 필사본이 이게 발견됐는데, 자, 이 필사본이 과연 원본인가? 이것이 진본인가? 아니면 가짜로 조작된 것인가? 자, 이런 것도 밝히는 것도 다 외적 비판이죠. 자, 외적 비판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예를 들면요, 하랑세기 같은 경우에 딱 발견됐어요. 하랑세기가 쓰여져 있었던 그 저자와 그 다음에 작가를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그 하랑세기에 쓰여진 연대를 확인하는데, 자, 이런 작업들은 원사의 진본 여부를 가지는 그 작업이야. 그러면 사회 연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될까? 이게 하랑세기인가 아닌가? 자, 19세기 때 필사된 하랑세기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계몽이라든지 낭만이라든지, 자,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왔어요. 자, 계몽과 낭만이라는 것들이 튀어나오면 이게 고대시대 때 쓰여진 사료일까요? 예, 그게 아니죠. 이건 계몽과 낭만은 뭐예요? 예, 이거는 나중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말이 쓰여졌다는 건 후대에 첨삭됐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반려로서 뭐냐면, 이것을 옮겨 적은 사람이 좀 더 현대인에 맞게 의역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논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떤 경주 시내 도성이라든지 풍경들이 발굴 결과 그대로 일치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면서 연대와 어떤 그 학점 같은 거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원저자재 보존 상태 같은 것들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자, 이 조작됐는지 위작, 포절, 오류 같은 걸 통해서 저자의 작가나 연대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작되고 위작된 걸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문장의 부분적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 단어,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특정 단어가 튀어나온다든지 갑자기 14세기에 쓰여진 사료에서 16세기, 17세기 사료가 튀어나온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도중에 첨삭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잘 가져가지고 원문을 100%는 아니라도 90% 이상 이렇게 복구하는 시도는 다 외적 비판이에요. 자, 외적 비판을 하려면 역사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 미나를 그대로 두성을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면학을, 골교각을 연구하는 학자도 있어야 되고, 네, 의학자도 필요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것들, 한문을 제대로 하려면, 한문학이나, 문자학이나, 금속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외부의 인접 학문에 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 자체의 어떤 내용을 발표한 것보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 역사 사료를 그대로 원본을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일명 하급 비판이라고 해요. 하급 비판. 자,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내적 비판은 뭐냐면 사료의 내용을 분석해서 그 신뢰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뢰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신뢰성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죠. 사료의 저자가 과연 능력이 있는지,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자, 1번석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1번석에 나와 있는 그 신묘주 기사를 바탕으로 한 그 1번석에 나오는 남한 경영론 있죠. 자, 그래서 신공화호가 와가지고 뭐 남한을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자, 이런 것들 할 때 신뢰성이 없는 것이 뭘까요? 1번석에는 쓴 사람이 뭐예요? 1번 항시를 옹호하기 위해 쓴 거죠. 자, 그리고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썼다면 그 사료는 믿을 수 없겠죠. 그리고 10살짜리 어린애가 썼다.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역사의 아까 지나갔처럼 저작자의 능력이나 자격을 구명하는 데서 이렇게 신뢰성이 결정이 되고 또 신뢰성을 또 어떻게 결정하냐면 두 번째 뭐냐면 축자적 의미와 참된 의미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축자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원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잘났다 라는 것이 축자적 의미죠. 근데 이거 축자적 의미를 그대로 너 잘났다고 믿을 사람은 없죠. 이 축자적 의미의 밑에 있는 의미가 뭐겠어? 숨겨진 의미가 너가 얼마나 잘났냐라는 반어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축자적 의미와 참된 의미도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류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비판과 또 문맥 비판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네요. 자, 텍스트 비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작업으로서 사료에 쓰고 있는 저작자의 능력이나 자격 이런 것들을 구명한 거죠. 그리고 사료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 거짓이나 잘못된 내용, 가정, 말 등을 섞여있는 걸 검토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이 매금이라든지 중원 고구려 비문에 그 다음에 강개토 대항비의 백잔이라든지 자,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투적인 의식, 그러니까 독자적 천하 간에 입각한 의식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종의 테스트 비판이죠. 자, 그래서 테스트 비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반증해 보시면 돼요. 텍스트, 그러니까 사료 그 자체와 그 사료가 쓰여져 있는 저자의 의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텍스트 비판이고요. 자, 이 텍스트 비판, 그러니까 사료가 쓰여져 있는 어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역사가들의 어떤 역할보다는 그 사료가 쓰여져 있던 그 당시 배경, 사회적 배경이나
경제 구조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뭐냐면 문맥 비판에 속하죠. 문맥 비판. 자, 문맥 비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에요. 아까 전에 강개토 대항비가 있어요. 자, 강개토 대항비에 있으면 그 백장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텍스트 비판이라고 했죠. 자, 강개토 대항비에 보면 왜라는 실체가 나오죠. 왜? 자, 왜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왜가 과연 단일한 정치 집단이었냐?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건 그 시대의 일본이나 그 당시 가야, 백제, 고구려의 어떤 강국 그 국제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 4세기 말부터 5세기는 일본은 여러 50개 소국들, 군이라고 불리는 이 소국들의 어떤 그 투쟁장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사관학교에서는 한반도부터 철기 수입이 상당히 기묘한 일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참고삼아 말하지만 일본은 5세기 말에 가서야 그 철기를 자체 생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외에는 그 외에 있는 일본의 다양한 정치 세력들은 철기를 한반도로부터 백제로부터 가로부터 얻는 대신에 가야 백제의 용병을 파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개토 대왕에 나와 있는 왜라는 것은 단일한 정치적 세력보다는 이런 가야와 백제의 용병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단순히 이런 사료 자체가 사료가 쓰여져 있던 사료 썼던 그런 그 역사가의 어떤 자질 이런 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그 사료가 가지고 있는 사료를 둘러싸고는 어떤 국제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을 알을 때 우리 문맥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료가 가지고 있는 자체 의미보다는 그 자체 의미를 넘어서 사회문화적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문맥 비판인데 이 문맥 비판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그 뜻을 물어보는 단계는 지나갔고 그 예문을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자, 기출문제 보죠. 기출문제. 공사 2003년도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사료 비판과 관련하여 가상의 상황을 구성한 것이다. 자, 이와 관련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보면, 자, 이건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것을 보면, 인정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료가 진본인가 원본인지 확인한다. 자, 이거는 외적 비판이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 외적 비판은 하급 비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자, 사료에 나타내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단순한 문장에 함축되고 있는 의미를 해석을 넘어서 당시에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다. 자,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다니까 핵심적인 단어죠. 자, 그게 뭘까요? 이게 문맥 비판이죠. 그래서 이거 들어간 것은 외적 비판과 문맥 비판이에요. 자, 사료 비판은 지식의 가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탐구학습 방법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사료학습은 항상 탐구학습, 그리고 지식의 가정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료학습을 탐구학습에 적용할 때 두 단계를 나눠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탐구학습 과정 딱 생각하면 어디까지 생각해요? 5단계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2단계를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5단계 중에서도 뭘 제거시켜야 될까요? 일반화 과정을 제거시켜야겠죠. 왜냐하면 일반화라는 것은 역사에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역사는 일반화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 이전에 4단계까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답을 설정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가설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그 자료 수집 검증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그 가설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 수집하는 단계까지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수집된 자료를 외적 비판하고 내적 비판 검증 단계. 그래서 결론하는 단계가 2단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강개토 대항 비문이죠. 2003년도.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됐던 신명철 기사인데, 자, 신명철 기사를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하는 거예요. 자, 신명철 기사는
역경에서 나왔지만 그 한국사 기출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묘일주 기사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신묘일주 기사는 뭐와 관련된 거죠? 예, 임나 일본부와 관련돼 있죠. 자, 임나 일본부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료 비판할 때, 자, 신묘일주 기사의 외적 비판은 뭘까요? 오랜 세월 동안 마모가 됐죠. 또 혹자는 이게 나중에 조작됐다, 석회석을 받았다 하기 때문에, 자, 글자의 판도 열고 비문이 변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개토 대왕 시대에 걸로 다시 원상태 복구시키려는 것들은 외적 비판에 속하겠죠. 자, 내적 비판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텍스트 비판과 문맥 비판이기 때문에 그 사료 자체에 있는 백장이라도 언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밖에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서 뭐 각국의 발달 단계나 국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좀 약간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답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 있을 때는 약간 좋지 못한 문제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뭐 사문적 역사적 철학이나 비판적 역사 철학을 그냥 넘어가고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13페이지를 보세요. 13페이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사 연구의 동향과 역사 교육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게 일종의 사학사화거죠. 사학사화한 것은 역사학의 역사를 말해요. 보통. 그래서 역사학의 역사 부분은 시험 문제 한번 꼭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공사 기출 문제에서는 그 신문화사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문화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역사학이라는 근대적 학문이 성립된 것은 언제냐면 19세기 중반이에요. 자, 역사학이 근대적 학문이 성립된 대표적인 사람, 어제 말한 것처럼 실중주의 랑케죠. 자, 실중주의 랑케는 여기는 좀 약간 하나 빠졌네요. 네, 낭만주의, 계몽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했죠. 민족주의. 자, 실중주의는 낭만주의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이것도 세 개 다 관련 문제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랑케 실중주의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일반사회 전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꽁트의 실중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꽁트의 실중주의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개별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검증한 다음에 그 검증된 사실을 통해서 일반화를 추구하죠. 법칙화를. 자, 그렇죠. 랑케 실중주의는 법칙화나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랑케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의 의지를 알게 되고, 이것은 어떤 그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식의 뭐 막연한 논리를 이게 제공했기 때문에, 이 랑케 실중주의는 일반화 법칙화를 제공하지 않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랑케 실중주의는 인간의 내면보다는 정치사, 그러니까 공적 문헌사들에 적혀있는 어떤 정치사나 외교사 이런 것들을 연구했기 때문에 좀 내면보다는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초점을 맞추고 있겠죠. 자, 20세기 들어와서 이 랑케 실중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랑케 실중주의가 원시각이다, 예매모호하다. 자, 그래서 사회과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일반화나 법칙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구조를 강조하는 그런 그 계열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 신사학 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 배경, 법칙성을 강조하고 사회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실중주의를 무시했냐? 그게 아니죠. 실중주의의 어떤 사료 비판과 분석 방법은 받아들였어요. 거기에다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학은 뭐 네이먼 사학이 있고, 아날 사학, 그 다음에 마르크스 사학, 사회구조사학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아날 사학이죠. 누구만 기억하냐면 블루데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이것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아날 사학에서 꼭 기억할 것은 장기 지속의 역사, 그리고 위트로부터 역사, 구조, 그 다음에 사회 속의 한 인간, 이런 것들 핵심 단어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뭐 간년론이라든지 뭐 실중주의가 있는데, 요 부분은 노란색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부분에서는 좀 뺄게요.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아까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학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텍스트 모닝과 신문화사 부분이죠. 자, 이거는 한 학파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각 학파 간에 수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밑에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근대 역사학의 성립과 역사 교육을 보자. 자, 랑케사의 전반적인 특징은 아까 전에 사료 비판과 분석이죠. 철저한 사료 비판과 분석을 통해서 개별적인 사실을 검증한 거야.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과거의 가치를 더 현재의 가치보다 더 우선이 두죠. 그래서 역사가라는 것은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서는 안 되죠.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뭐만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사실을 말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랑케사학은 사료, 주로 공적 문헌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공적 문헌사에서는 제도나 뭐 문학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치, 외교, 제도사를 연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외면을 강조하게 되고요. 자, 역사 서술은 이야기체를 강조해요. 이야기체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문헌 고중학, 그 다음에 문헌사학이라고 하죠. 자, 그 랑케의 문헌 고중학과 그 우리나라의 문헌 고중학과 문헌사학은 대표적인 게 일제시대 때 진단학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랑케 사학의 영향 같은 경우에 보면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목적이 있다. 자, 왜 그러냐면 19세기 중반 때는 그 랑케가 살았던 독일의 국내 상황을 봐야겠죠. 역사가 단순히 학문적인 목적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독일 민족의 어떤 민족국가 형성, 국민국가 형성에 일조하죠. 자, 국민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집단 기억, 독일 민족의 기억,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역사학을 연구한 거나 뭐 그림 형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민화나 이런 것들 수집을 해가지고 집단 의식화 시키죠. 자, 그래서 역사학도 이런 시대적 요청에 맞게 이런 독일에 발달된 제일 먼저 시작한 의무교육 이런 것들 속에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독일 국민의 어떤 관념을 형성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예전에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정근대 역사학은 교훈을 역사를 강조하죠. 근데 교훈보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에 그 의미를 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역사적 인과관계가 역사서술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인과관계예요. 자, 여기에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인과관계라는 건 우리가 과학적 인과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학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선행사건 A가 후행사건 B와 필연적으로 앞에 일어날 때, 베타적 일어날 때 우리는 과학적 인과관계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말인데 100도씨는 원인이 되는 거고 끓는다는 것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원인은 결과를 설명하는데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자, 그럼 베타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과학적 인과관계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인과관계라는 건 과학적 인과관계와 달리 어떤 확률적인 거예요. 확률적 인과관계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시간 동안 공부했더니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자, 10시간을 공부한 사람이 임용고시에 다 합격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 임용고시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오히려 5시간을 공부했더니 임용고시에 붙은 사람이 있어. 자, 이것은 확률적인 문제지 이것이 꼭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 인과적 관계는 보통 이제 이런 확률적인 관계고 보통 이건 갈세측에서는 인과적 요소라는 말로 이런 것을 좀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아니고 일반화와 법칙화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언급한 내러티브도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런 인과적 확률에 입각한 인과관계, 사회학적 인과관계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사유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공적 문헌사를 강조했죠.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문제점을 낳게 되죠. 자, 정치사나 제도사 위주로 연구하다 보니까 뭘 소홀히 해요? 예, 문화사 같은 것들, 경제사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인간의 외면을 보다는 내면을 소유하게, 그러니까 내면을 소유하게 되고요. 자, 이런 문제점이 이제 단점을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랑케사학은 장점보다는 비판점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 비판점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랑케사학의 문제점은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했고, 자,
사건 자체를 기억함으로써 암기 위주의 역사관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지나친 공적 문헌사를 함으로써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약을 뒀죠. 그리고 민간의 설화나 구전, 그 다음에 뭐 일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료들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뭐냐면 정치사 중심의 지배층 위주의 중심의 역사학습만 가져오게 됐다는 거. 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나중에 등장 신사학 계열에서는 문화사를 강조하고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헌 사료들을 수집을 해갖고 연구를 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04년 공통사회 기출문제 보면 다음은 현대 역사가들의 말이다. 기억을 실현하기 위해 랑케가 역사가들이 요구하는 바는 자, 이응과 디귿을 참고하여 쓰시오. 자, 여기 보면 나는 이 책을 단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다. 자, 역사를 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역사다. 나를 통해 역사를 쓰는 것이다. 자, 역사적 사료는 근거를 해야지, 사료에 근거해야지, 소신에 근거해서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철저한 역사적 사료 비판을 통해서만 역사적 사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랑케 사학은 현대 역사학계도 큰 바탕이 됐던, 기본이 됐던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사학 계열인데, 신사학 계열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뭐만 기억하고 있죠? 예, 아나라파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기출문제 그 94년 2번 문제 보면, 자, 이건 뭐 답이 몇 번일까요? 자, 인간 사회적 존재를 보고, 그 다음에 하부 구조에 관심 있고, 자, 의식주 같은 일상생활, 물질 문명에 관심 있는 거, 뭐죠? 예, 블루데이죠? 예, 1번을 쓰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인식, 역사교육을 보자.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텍스트론과 신문화사 부분인데요. 자, 어제 거의 대부분 설명했을 거예요. 자, 텍스트론은 역사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되게 보면 언어학이나 문학 이론이 역사에 도입한 거예요. 자, 역사 연구에서 의미를 얻어내는 것은 단순 언어죠.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꼭 글과 그 다음 말이 아니라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언어라는 것은 여기서는 원래 있었던 것을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나 각각의 사람들이 발명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개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개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개하고는 다르죠. 자, 우리가 강아지라고 생각할 때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라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뭐라고 생각해요? 예, 보신탕을 딱 해가지고 입맛을 다시죠. 자, 미국 사람들은 귀여운 개라고 생각해. 예, 집안에 있는 꼬리치면서 일단 개라고. 만약 강아지를 보신탕을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은 되게 지저분하고 야만적으로 생각하죠. 자, 이런 것은 미국 사람과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개라는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의미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언어라고 사용하더라도 그 언어가 내포되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를 공부할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역사라는 것은 역사적 사료에 사실이 숨어 있고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알려면 뭐냐면 사료 비판을 통해서 또 역사적 사실이나 배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90%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객관주의적 신념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대적 역사관의 특징인데, 그래도 예를 들어 갖고 그 삼국사기를 연구할 때 11세기 삼국사기에 쓰여진 어떤 배경 같은 걸 연구하고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대를 연구할 때 그 시대적 배경이나 아니면 그 쓴 저자의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뭔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보이는 것을 계속 유추해서 해석하려고 하죠. 자,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거대 담론, 보이지 않는 거대 담론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 자체로서 파악하는 그 사료로서 자체를 보고 그 사료의 자체에 있는 언어를 단순히 뭐냐면 그 쓰여져 있는 역사가의 언어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역사 사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해당자 있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텍스트론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체적 읽기, 그리고 해체적 읽기를 바탕한 해체적 쓰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문학이론에서 관련된 거고, 자, 역사에서는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해체식 읽기와 해체식 쓰기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문학인지 역사학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갈색책에서는 이것을 사료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라고 구분한다고 어저께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뒷장 넘어가서요. 자, 2003년도의 전국 역사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신문하다 보자. 자, 신문하다 보면 아까 말했지만 별표 3개를 쳐놓으세요. 자, 공사 기출문제 아주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자, 신문하다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신문하다 할 때 왜 이렇게 신자라고 붙였을까요? 자, 이거는 예전에 문화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예전의 문화사와 다른 문화사라는 의미에서 신을 붙였죠. 자, 예전에 20세기 초반 때도 이제 사회과학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그 문헌사를 이제 접하게 되고 민담이나 설화 같은 걸 접하면서 문화사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때 문화사를 연구할 때 약간 한계가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을 이제 측면을 보면 거대 담론의 한 부분으로서, 한 작은 부분으로서, 그리고 항상 정치나 경제에 종속된 어떤 문화로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화는 역사의 주역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고 주변으로서 역사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연구한다. 유물사관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을 볼 때는 노동자의 문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자, 노동자의 문화를 연구할 때 어떤 측면에서 연구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어떤 측면에서 연구하냐면 노동자의 문화할 때 계급 대립 투쟁의 역사에서만 보죠. 예, 노동자와 어떤 자본가의 계급 대립 투쟁의 역사에서만 접근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화사라는 것이 우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 관련되어 있지 않고 과거와 동떨어져 있는 문화사예요. 그래서 16세기 때 예를 들어서 양반 사림들의 문화, 과연 우리하고 좀 관련이 있나요?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이런 여러가지 문화사의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더 거대 담론을 해체시키고 좀 더 일상적인 어떤 보이는 그 자체로서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뭔가 끌어다갖고 보이는 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자체로서만 좀 더 의미를 두고 다양한 접근하게 보자. 그래서 일상생활의 문화를 일상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최근에 드는 신문화사죠. 보통 이제 아날 3세대 학파의 이제 보통 경향인데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게 저 교재를 보시면요. 자, 역사 연구에서 작은 생활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을 통해서 일상생활사를 연구를 대상하죠. 예를 들어 거대 담론 속에 종속된 게 아니라 거대 담론을 해체하는 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미시사적인 어떤 문화를 연구해요. 노동자 같은 경우 연구할 때도 왜냐하면 노동 대립 투쟁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예, 노동자 연회관, 그 다음에 의식주, 축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어떤 문화, 다양한 문화들, 이런 것들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표현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아날 제3세대 학파 중에 연구 결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동하고 어린이와 어른의 구분이 없었다고 해요. 자, 없었다는 조그만 그런 것들, 의식의 차이를 어디에서 유추했냐면 그림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산업혁명 이전의 그림의 공통점은 어린이의 옷이 어른의 옷의 축소판이에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어린이 옷하고 어른 옷하고 아동 옷하고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린이들 작은 어른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어린이와 어른을 구별시키고 어른이 어린이를 보호할 테다, 이렇게 인식을 시켰다는 거. 자, 이런 인식의 변화, 작은 인식의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표현의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신문화사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텍스트론이나 신문화사 시사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꼭 높은 문제니까, 자, 이 부분도 꼭 밑줄 쳐놓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텍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겠죠. 다양한 입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죠. 예전에는 항상 작가의 의도나 이런 것들, 사회과 경제적 구조를 염두에 둬서 했는데 해체적 읽기와 쓰기를 가능함으로써 그 자신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뭐 콜럼버스를 보고 꼭 콜럼버스를 뭐 압제자다 아니면 탐험가다 보는 거 달리 콜럼버스 잘생겼네 미남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문하다 같은 경우에는 자, 거창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세한 역사적 사건이 역사교육의 소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 학습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아까 전에 민중유산의 새로운 각도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민중유산을 뭐 의식주세가 아니라 축제나 연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전에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영역에서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그 자체를 파악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신문의 의미와 그 다음에 텍스트론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이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여기 여기는 실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신문하다 기출문제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학사 부분까지 이렇게 끝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오늘 발음을 좀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좀 비염도 걸리고 거기다 또 뭐냐면 또 발음까지 나빠가지고 어제 강의보다 더 발음이 더 시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편한 밤 되시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내일을 위해서 이거 좀 저도 자야 되겠거든요. 예, 그럼 내일 뵙죠. 예, 안녕히 계세요.